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MBN 뉴스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 4분과 함께요. 정치권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백성문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요. 어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는데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브리핑하고 북한의 선전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계속 정밀 분석 중입니다. 백두산 총대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적 대상물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정밀 공격 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훌륭한 이 방사포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정 변호사님,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미 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을지훈련에 관해서는 이제 북한이 그때마다 같이 거의 대응하는 어떤 반발하는 걸 보여줘 왔는데 사실 이번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청와대는 방사포다. 또 미국 측에서는 탄도미사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지금 그 250km를 날아간 그 방사포건 미사일이건 간에 그것이 도달점이 우리로 치면 계룡대거든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백령도와 대연평도 침략 작전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라. 결국 우리 남한에 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250km 날아오는 건데 이거 뭐 성공한 거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괌에는 못 가지만 우리한테는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입장이 어떤지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핵 문제를 마치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전쟁을 이렇게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미리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돌발 사태에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누구를 겨냥했는가를 보면은 이번에는 명확히 우리 쪽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발의 강도를 낮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북한 간에 굉장히 말싸움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괌을 폭격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에 추가 도발이 미국을 좀 더 위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발의 수위를 좀 낮춘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게 방사포건 단거리 미사일이건 간에 남한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소위 이런 기사상으로는 남한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던데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마지막 제스처가 아닌가. 이게 도발이지만 역설적으로 도발의 수위를 낮추면서 북미 간의 대화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위는 어쨌거나 낮아졌기 때문에. 근데 소 국장님, 이 방사포, 우리 정부는 일단 방사포에 방점을 싣고 있는데 방사포라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일단 휴전선 인근에 이제 전진 배치가 돼 있고 또 이게 8개를 한 번에 이제 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발을 쏘기로 맘먹으면 수십 발을 한 번에 그냥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막을 마땅한 무기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 사드나 기타 이런 패트리엇 미사일 이런 것들은 이제 최소의 어떤 요격 고도 자체가 한 고도 40km 정도인데 방사포 자체는 그 이하로 날아오는 이제 그런 포탄이기 때문에 그걸 현 단계에서 막기는 어렵고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방사포는 장사정포 포함해서 한 6,000문 정도 6,000문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것이 만약에 유사시에 이제 수도권에 쏟아진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거의 25,000발 정도가 수도권에 쏟아지는 그야말로 이제 수도권이 불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유사시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선제 타격을 하는 그러한 지금 이 전략을 세워놓고 있죠. 일단 쏘고 나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휴전선은 가까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한 번에 수십 발을 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더욱 어떤 파괴력 자체가 큰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를 겨냥한 측면도 있고, 이 만약에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동해상에 전개했을 때 250km 정도 북한에서 쏜다 하면은 엔간한 동해상 거리는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사실 미국의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300mm 방사포를 실제로 북한이 개발했다라고 본다면 그 자체도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이 있죠.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0mm 이제 방사포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미국 태평양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방연구소나 이런 곳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어제 살펴보니까 사실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와 미사일을 구분하는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자체 추진력이 있느냐, 정밀 유도 장치가 있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300mm 이제 장사포 같은 경우에는 멀티 로켓 런처라고 해서 자체 추진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이 300mm 방사포부터는 미사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분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인데요. 표현만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저기에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표현을 달리하는 데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것을 단거리 미사일로 표현할 이유는 자체는 다만 이제 저게 스커드 미사일 정도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 도발 자체를 조금 의미를 축소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청와대 이제 수석이 발표한 것 이외에 이제 백브리핑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한미 훈련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도발의 성격이지 어떤 전략적인 추가적인 의미의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작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NSC라는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저것을 300mm 방사포라고 해서 사실상 일반적인 그냥 형식적인 수준의 도발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조금 축소를 하고 싶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엔 제재 위반 여부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탄도 미사일로 되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되고 그냥 포다 그러면 유엔 제재 위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자꾸 이걸 확대해서 대응하는 건 옳지 못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단순히 그냥 반발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그러면 미국의 지원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북한과 대립해서 살아남을 것이야. 이 국리를 해야 되거든요. 누구도 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전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상대방 힘이 비슷비슷할 때 전쟁이 억제되는 것이지 워낙에 차이가 나버리면 힘을 가진 쪽에서는 언제든지 쓰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주국방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만이 유일한 그 해법인 걸로 보입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아까 단거리 미사일하고 이 방사포하고 사실상 이제 한국과 미국 당국이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즘 어제부터 나오는 기사들이 이게 한국과 미국이 분석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르냐?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3시간 뒤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방사포라고 하니까 그럼 한미 간에 왜 똑같은 발사된 것을 가지고 평가를 다르게 하지라고 해서 그 관련된 문제 제기를 지금 기사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 간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다시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남국 변호사님 하셨던 말씀대로라면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도 있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 국장님, 24% 최종 투표율이 이게 좀 높은 수치입니까? 24.26%인데 지난 1월 달에 했던 박지원 대표 이제 탄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19.25%였으니까 그때보다 한 5% 정도 지금 더 높은 수치죠. 원래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안 했다면 이렇게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이 정도 24%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조금 그것이 이제 이벤트적으로 좀 주목을 끈 부분이 있고 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 동원들이 활발히 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호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동영, 천정배 의원 또 굉장히 좀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온라인과 ARS 투표를 합쳐서 24.26%. 애초에 봤던 것보다는 좀 높아졌고요. 중간에 이제 기대치가 이러다가 30%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막 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지만 어쨌건 과거보다는 높아진 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넬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에서 발표가 되는데 과연 오늘 결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결선 투표까지 또 한 번 이어질 것이냐. 만약에 결선을 가게 된다면
가게 된다면 나머지 후보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적어주시고요. 저희는 토론의 모습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대선 평가 보고서를 알 권리가 당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즉각 공개에 동의를 하시면 내일이라도 이게 공개될 것 같은데 우리 천 후보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현주 후보님은요?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럼 두 분 동의하시는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당 지도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즉각 공개하는 거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시겠죠. 본인은 찬성 반대 입장이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당 발언 지도부에서 순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본인의 의사는 없으십니까?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본인의 분명히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그 권한은 없으신가요? 지도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웃자고 말씀드리는 또 대목인데요. 우리 정동영 후보님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MBC 앵커 하실 때 제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미남형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좀 실망스럽다 이 말씀드리고 천정배 후보님은 정말 박학다식합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놀랐다 이러다가도 이거 교수님 강의 듣는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선 투표를 간다는 거는 어느 한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를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태원 변호사님. 제가 그야말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제 과반을 획득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끝난다. 그렇습니다. 예. 결선 투표는 안 갈 걸로 보인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대선에서 많은 그 실패를 잘못된 결점들을 많이 보였지만 결국 국민의당 당원들 입장에선 그래도 다시 안철수에게 간판인 안철수에게 기회를 주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이 다수인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 소 국장님은요? 소 국장님도 비슷하네요? 저는 1차에서 과반수가 좀 불투명하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불투명.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물론 안철수 전 대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난 대선을 직접 뛰었기 때문에 그런 조직력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출마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걸 되돌아보면 굉장히 그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호남권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제 정동영, 천정배 후보가 이제 호남에 기반을 둔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차 과반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서로 과반을 하더라도 그렇게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긴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과반을 넘기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쪽에서는 조금 더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나머지 후보들의 목표는 결선 투표를 가자는 거잖아요.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은 뭔가를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건데 그 여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고 해도 저는 최종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승리할 것으로 봅니다. 예. 하지만 그러니까 뒤집혀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1차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딱 해서 그냥 바로 이건 글쎄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나 국민의당에 물론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일종의 창업주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워낙 그 바닥 민심 자체가 좀 그런 비판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1차에서 과반 이상을 낙관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그건 좀 다르게 봅니다. 예. 백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1차에서 끝이 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에서의 상징성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번 전당대회보다 LS 투표율도 높았던 걸 감안을 하면 사실 그거는 안철수 전 대표 때문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1차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 진짜 마냥 웃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출마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이 워낙 많았고요.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은 5, 6% 안쪽에서 거의 답보 상태고 지금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 사실 어쩌면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게 내년 지방선거 아닙니까? 근데 지방선거 지금 이 구도로 가서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국민의당 독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호남권 내 의원들은 지금 민주당 쪽이랑 합당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또 안철수 전 대표는 바른정당하고 정책연대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럼 앞으로 이 당에서 호남권 의원들의 불만 같은 것을 어떻게 잠재우고 어느 정치 세력과 또 연대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카리스마 있게 밀고 갈 수 있을까? 예. 뭐 그런 부분에도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점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과반을 획득할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러한 어떤 비판 여론은 국민의당 외부의 어떤 비판 여론이고 국민의당 당원이라든지 국민의당 내부의 목소리는 조금 더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 말고는 뚜렷한 어떤 대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에게 기회를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여론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의당 전당대회 어떤 당원 투표라는 그 당원들을 보게 되면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사람이 거의 한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당원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호남 지역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기초 의원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호남에 내년에 어떤 지방선거를 출마한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원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내년 그 지방선거를 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안철수 전 대표를 다시 한 번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선택이 이제 과연 올바른 선택이냐라는 것은 사실상 막지는 않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상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 정당을 탈피를 해서 수도권 정당, 뭐 수도권 정당을 더 나아가서 이제 전국 정당을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를 뽑는다라고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정말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조금 사실은 불투명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제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호남에 있는 국민의당 당원들이 안철수 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이제 과정에서 보면 바른정당과 연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탈호남, 이 수도권 중심의 전국 정당화를 모색을 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노선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정동영 의원은 명시적으로 뭐 딱 그렇게 딱 부러지진 않지만 어쨌건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 쪽에 더 이제 힘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호남 쪽의 당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것이 저는 이제 과반을 가를 어떤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철수 전 대표에게 표가 몰려가는 현상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아닌가 하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과 연대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세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을 아예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그은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선을 그은 이유 자체가 아마 호남의 어떤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어떤 선거 자체가 호남의 유권자가 이번 전당대회를 거의 좌지우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 입장으로서 또 뭐 전국 정당을 하겠다라는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당장의 지금으로서 뭐 바른정당의 통합이라든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호남 유권자, 지금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의 많은 당원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선을 조금 그은 것으로 보이고요. 뭐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지금 명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지금 사람 같은 경우에 이현주 지금 의원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지금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을 그은 모습을 조금 봐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뭐 안철수 전 대표가 토론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 맞지만 정책 노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안철수 전 대표는 저번 대선 과정에서 사실 중도에서 보수 쪽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많이 있었죠. 사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북핵 대응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뭐 천정배, 정동영 의원과는 그런 쪽에서 아예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념적인 가치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안철수 전 대표는 바른정당 쪽에 가깝죠. 굳이 말하면. 그리고 정동영, 천정배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이념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른정당하고 연대 뭐 합당 없다라고 선을 긋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철수 대표의 말과 지금 가지고 있는 이념적 정체성을 고려를 해보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당원들이 선택하신 문제지만 만약에 안철수 대표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안철수 대표는 재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겠죠. 또 뭐 천정배, 정대영 두 분은 호남의 맹주이시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민의당이 호남 당으로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남에 있는 우리 그 국민의당 당원들께서 우리 호남에 다시 힘을 모아서 새 출발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서 뭔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그 장면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토크 콘서트에서 했던 발언부터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나는 대통령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잘못 운용한 그 벌을 받고 있다. 어떻게 법정에서 대통령과 수석, 대통령과 장관이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따질 수가 있습니까? 유무죄를 법원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출당이 확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출당이 지금 어려운 일을 가지고 계속 그냥 제스처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가 통합이나 연대의 논의를 하는 충분 조건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극장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SNS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군부를 떼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연찬회 때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흡수합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 자체를 거의 무시함으로써 이제 스스로 고사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걸 그냥 흡수합병하는 것을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렇지 않게 된 거죠. 오히려 이제 자유한국당 자체의 지지율도 뭐 그렇게 어떤 획기적인 유지를 하고 있죠. 그냥 정체 상태 정도 이렇게 되면서 지방선거 날짜는 다가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고문단 이런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하면서 어떤 식이든 지방선거 전에 그래도 바른정당과 통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언을 주변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홍 대표로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장기로 치면 외통수에 몰린 겁니다. 그렇다면 좋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제일 먼저 바른정당이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박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해라. 친박계를 청산해라. 예. 이것이 이제 기본 전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얘기했던 것. 좋다. 그럼 그 카드를 이제 꺼내든 거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와 친박 청산 문제를 이제 다시 들고 나온 것이고 여기에는 다분히 어떤 이 정략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깔려 있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친박계는 이미 와해됐다고 봅니다. 그 친박계라는 게 친박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브랜드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어떤 존재가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미 박 전 대통령은 탄핵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계라는 정치 집단은 이미 저는 정치적으로 와해됐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 부분은 친박계 중에서 이제 상징적인 몇 명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당신들도 정치적인 책임을 이 시점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그래도 좀 보수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치적인 책임을 지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그 몇 명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찬회에서 사실상 이른바 친박계라고 통칭됐던 어떤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이른바 친박계.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아주 상징적인 인물로 바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누가 먼저 얘기할까 뭐 눈치도 봤던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서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어떤 반발이나 뭐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어떤 정치적인 연대감이라든지 강력한 동력 같은 것들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홍준표 대표가 이 문제를 계속 좀 키우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친박계 의원들 몇 명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한 10월쯤에는 이렇게 몰려가지 않겠나. 홍 대표도 이제 그걸 노리면서 그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는 바른정당에게 이제 요구를 하겠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요구를 할 거고 하지만 바른정당이 쉽게 응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면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홍 대표는 바른정당을 이제 흔들어서 일부 의원들을 빼내온다든지 그러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무너뜨리고 흡수합병하는 또 다른 시도를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이른바 친박 청산이라는 게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친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상징적인 사람 몇 명은 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공감대가 지금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 내에 형성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당내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국민의 여론 내지 국민의 뜻에도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 이번 국정농단 및 그 대통령 선거 또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과 또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소위 비호 세력들, 진진박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수직적인 구조화에서 국가를 제대로 통제를 안 하고 저렇게 망쳐버렸다. 이런 생각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의 몰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수의 몰락이라기보다는 그런 세력들이 나라를 망가뜨렸으니 그런 세력을 제거하고 또 이 보수 정당으로서 원래의 가치를 찾아가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자유한국당에 뭐 예전에 뭐 난 친박이다, 난 진박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자기가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근데 문제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 사람들은 친박이니 또는 진박이니 잘라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당연히 반발을 하죠.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소위 진박들이 힘을 줘서 지난번 공천받아서 당선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친박 나가라 그러면 본인도 나가야 돼요. 그게 되게 딜레마인데 결국 이제 홍준표 대표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의 당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한 보수 정당이다. 이런 걸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기 전에는 바른정당하고 합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똑같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세력이 모인들 그게 뭐 국민 지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혜원 의원도 박 전 대통령 출당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 저거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몇몇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그런 데서 뭐 바른정당 흔들어서 의원을 몇 명 빼온다? 그래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고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돼. 국민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는 뭐 좀 고치고 싶겠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사실은 친박이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근데 연천에 가서 홍 대표가 그런 소리 질러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고 과연 몇몇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는 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금방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 궁극적인 길은 그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홍준표 대표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번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해왔는데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수가 완전히 와해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 10% 초반대입니다. 지난주가 10% 나왔죠. 10%. 그러니까 제1야당 보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10%의 지지율이 나온다. 이건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이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품고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왔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번 집권하는 과정에서 비호했던 분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당선됐던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다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청산을 못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보수층을 좀 결집시키기 위한 첫 번째 필요 조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고 그리고 일부 인적 청산을 하고 그래야 바른정당에도 손을 내밀고 바른정당과 또 어떻게 과거 체제에 대한 잘못된 악습을 버리고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수가 통합이 되면 그러면 이제 보수가 앞으로 좀 해볼만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뭐 이렇게 10%, 뭐 바른정당도 한 7% 이렇게 해서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길을 택한 거예요. 최소한의 과정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되지 않으면 보수 통합도 안 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좀 집 나간 보수분들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 또 일부 분들은 소위 저번 탄핵 때 반대를 하셨던 태극기를 들고 나오셨던 분들도 10에서 15% 정도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분들 우리 버리면 어떻게가 강하신 것 같은데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은 혹여라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보수 또 제대로 모습 보여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할 게 아니라 구체제를 확실하게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줘야
보수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고 또 자유한국당에 희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일단은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생각은 듭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거에 이제 반대하는 건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당내에 또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의지는 표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홍준표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수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의 탈바꿈을 하는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국민들은 그렇죠. 보고 있다는 왜 그러냐면 거죠? 바로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4월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본인이 되고 나서는 후보가 되기 전에는 사실은 친박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는 사실상 이 친박계를 끌어안아야 되니까 또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다음에 또 당권을 경쟁을 할 때는 또 다시 그때에는 친박과 경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담아서는 안 될 표현까지 하면서 막 벌레의 비유를 하면서 친박계를 굉장히 모멸하면서 공격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보였다가 또 다시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고 바른정당과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또다시 이제 친박계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홍준표 대표가 정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과거의 구체적와의 단절을 꾀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뭐 친박계를 출당시키다라는 이러한 의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혁신하고 개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아니면은 뭐 친박계 의원들을 출당시키는 것만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저는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자유한국당 내 보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라고 하는 그 전제가 되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를 찍어달라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연찬회에서도 사실상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토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지금 여당에서 토론하고 있는 뭐 100대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당장 9월에서 정기국회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토론을 해야 될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시덥지 않은 농담이나 던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홍준표 대표가 출당 논의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구체제와의 단절을 꾀하면서 바른정당과 통합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에게는 그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 국장님, 글쎄 지금 야당들이 새로운 지도부, 국민의당까지 해가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들어서면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의식하고 좀 조급해하는 측면도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백전백패라고 봐야 되겠죠. 인려 다야의 현재 구도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한다라는 것은 뭐 패배가 불보듯 뻔한 것이고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는 단순히 이게 선거에서의 패배가 아니고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의 어떤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지방선거 패배한다는 것은 골간 조직 자체가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인려 다야 구도로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정당들은 똑같이 이렇게 있더라도 지역별로 아니면 때로는 선거구별로 이렇게 상호 간의 어떤 선거연대 내지는 정책연대 형태로 후보 자체를 서로 뭐 얘기해서 좀 한 명의 후보로 내는 쪽으로 합의를 한다라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의 변화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구도를 바로 예측하는 것은 좀 쉽지 않고 그만큼 야권으로서는 상당한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치적인 뿌리는 호남에서 지금 상황에서 선거를 딱 치렀을 때 얼마나 당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선거했을 때 지금 몇 곳에서나 예를 들면 시의원이나 구청장들을 당선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굉장한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그 살 길을 찾기 위한 모색, 지금 홍준표 대표가 취하고 있는 이 친박 청산 박 전 대통령 출당 이 부분도 결국은 그러한 부분에 살 길을 찾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인 것이고 이것은 이제 선거의 구도를 짜가는 겁니다. 선거의 판 자체를 좀 바꿔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판을 짜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내년 초쯤에 결과가 지어지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때는 내놓게 되겠죠. 일단 지금은 구조를 어떻게 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 대표가
이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이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요. 정 교수님, 한국당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뭐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유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심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의견도 있죠. 그거야 뭐 태극기 들고 열심히 나섰던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뭐 탄핵을 보는 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은 지금 홍준표 대표 얘기한 것처럼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특히 재판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적어도 리더로 간다면 법적인 책임을 따라서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내가 관리를 잘못하고 내가 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국민 여러분 모든 것은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뭐 비서관님 제가 그렇게 말씀한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리더십 자체도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런 이제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보수 지지층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단순히 박 대통령 출당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당이 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으신 분이니까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보면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율이 급락했고 결국에는 그 다음 대선에서 우리 소위 진보 정당이 패배를 했을 때 패족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그럼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도 언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붙들고 있고 태극기 붙들고 있을 겁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새로운 보수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뭐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내년 지방선거도 우리 보수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죠. 국가적으로 봐도 보세요. 저렇게 지금 TK 지역에도 지금 민주당이 더 지지율이 높잖아요. 이건 기현상이거든요. 항상 나라 발전 좌우가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보적인 생각, 보수적인 생각 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진보적인 생각만 갖고 가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젠 뭐 예를 들어 출당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나가야 되나? 그럼 지역위원장은 누가 찾아야지? 이런 게 당장 뭐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좀 거국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권의 움직임은 한명숙 전 총리 좀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만기 출소했었죠. 영상을 좀 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감이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합니다.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한명숙 총리가 이제 출소를 해서 첫 행보로 봉하마을을 갔다. 네, 사실은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당분간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네. 실제로 본인 자체가 뭔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첫 행보를 보인 것 자체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71주년 탄생 기념일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자리다 보니까 아마 한명숙 전 총리 입장으로서도 이번 자리는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실 그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수감되기 전에 이제 봉하마을을 한 번 또 찾았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찾았었는데 이제 또 사실은 또 나오고 나서 이제 출소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봉하마을을 또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실상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행보라든가 그런 어떤 의미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봉하마을을 들어가기 전에 수감되기 전에 한번 찾았고 나오고 나서 한번 또 찾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뭐 71주년 탄생기념 음악회 겸해서 아마 찾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용히 갈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조용히 가서 권 여사하고 인연도 있으니까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은 저런 공개적인 자리에
많은 정치인들과 함께 했다는 거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조용한 행보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 전 총리 같은 경우 이번에 출소하고 나서 추미애 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기소부터 재판까지 다 잘못됐다, 뭐 사법적 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야권으로부터 엄청난 또 지금 정치적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물론 김남욱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감 전에 2015년에도 봉하마을에 찾아갔고 그리고 출소했으니까 찾아가는 것 그 행보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자칫 저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 행보로 보이게 되면 이제 SNS에만 댓글 같은 것들을 살펴봐도 뭐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어쨌건 뭐 2년 동안 그 뇌물 때문에 수감됐었다가 이제 출소한 분이 나와서 너무 개선장군처럼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한명숙 총리가 뭐 실제로 진짜 억울하신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가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은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은 뭐 물론 한명숙 전 총리가 본인의 의도보다 이제 당에서 더 키운 게 좀 많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어쨌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상 조금은 조용한 행보를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명숙 전 총리라기보다는 이제 그 민주당 내에 그 지도자들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2년 형을 확정을 받았는데 대법관 전원일치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마치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법 체계를 흔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 진실이건 아니건 우리 것이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라면 그건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 재판에 보면 재판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억울하게 유죄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찬성은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 한명숙 전 그 총리에 대한 그 판결이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은 삼가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그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표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자리에서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 지방선거 얘기를 했어요. 지방선거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한명숙 전 총리도 일단은 뒤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큰 인물이죠. 일단 그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고 또 당대표를 지냈고 국무총리까지 지냈단 말입니다. 어쩌면 여성으로서 굉장히 상징적인 또 여성운동을 한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큰 것은 틀림없죠. 틀림없는데 이번에 여하튼 이 3심까지 가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2년형에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확정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고 출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언행이라든지 뭐 민주당 추미애 대표나 그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저는 비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일선에서 활발한 어떤 정치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글쎄요. 일단 뭐 당대표까지는 모르겠는데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거든요. 국무총리를. 그런 어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맞춰서 좀 무겁게 그리고 조용하게 움직이는 게 맞지 이것을 막 뭐 나는 무죄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활발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저는 여권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조금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당신 말씀대로 몸을 좀 추스리면서 여러 가지 좀 성찰도 하고 간주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